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8장의 금융자산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 처리를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융자산의 손상 그리고 금융자산의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를 소개하고 금융자산 8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출채권과 같은 이 AC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무조건 손상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채무증권입니다. 즉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약정된 어떤 현금 흐름이 또박또박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혹은 AC 금융자산 이와 같은 미래 약정에 따라서 현금 수취액이 결정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 미래 현금 수취액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은 이를 적절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손상차손의 상대 계정이 손실충당금이냐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AC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이 손실충당금이었는데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대변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상대 계정을 이미 인식했던 금융자산 평가손실, 이 OCI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전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공정가치는 900입니다. 그래서 평가손실을 100만큼 인식을 할 때 평가손실 100,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감소 10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져서 3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손상차손과 평가손실이 모두 인식될 때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면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평가손실까지 다 인식한 다음에 새로운 뉴 북밸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평가손실까지 인식한. 그리고 나서 미래 현금 수취액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가손실 다음에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손상차손 예를 들어 30만큼 인식을 할 때 여기를 손실충당금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 방법 1을 보자고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원래 1000이었는데 100을 죽였으니까 900으로 잡히고요. 손실충당금 32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면 기말 장부금액은 870으로 표시가 될 텐데 실제 이 자산의 공정가치는 900 아닙니까? 따라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랑 다른 금액으로 표시된다라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은 페어밸류 OCI 평가손실을 100만큼 인식을 하죠. 그리고 손상차손 30을 인식을 할 때 요 100에서 30만큼 까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무제표가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원래 1000이었다가 100을 죽였으니까 900이 되고요. 손실충당금은 인식 안 했죠? 따라서 기말 장부금액은 900이고요. 공정가치랑 같은 숫자가 되잖아요. 단지 OCI 잔액은 마이너스 70으로 기타 포괄 손익의 표시가 되겠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손상차손의 상대 계정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랑 다른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 이미 인식한 평가손실 OCI 마이너스 금액이 있잖아요. 요거를 상계하자 이렇게 하면은 기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랑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예 7번을 한번 볼까요?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채무상품을 취득하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답니다. 동채무상품은 취득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자, 12월 말일이 보고기간 말인데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금액은 1000이고 공정가치는 950이래요. 그럼 50만큼 평가손실 인식해야 되네. 이렇게. 그런데 갑회사는 채무상품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12개월에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을 해보았는데 하여튼 이것이 30으로 측정이 됐대. 그러면 손상차손 30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변이 손실충당금 계정이 아니라 이미 인식한 OCI 평가 손실에서 일부 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평가 손실을 50을 잡았는데
만약에 손상차손이 60, 70, 80 이런 식으로 잡힐 수도 있겠는가? 그러면은 평가 손실을 다 죽이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생기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으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를 할 경우 손상차손, 즉 못 받을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평가 손실을 엄청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공정가치가 확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인식하는 공정가치 평가 손실에 미래 못 받을 금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했는데 추가로 이 50보다 더 많이 죽여야 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인데요. 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케이스입니다. 금융자산 제거의 회계 처리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금융자산이 타인한테 양도, 영어로는 트랜스퍼인데요. 트랜스퍼 됐을 때 이 거래의 실질이 매각이냐라는 거야. 트루 세일. 혹은 차입이냐. 이건 뭐지? 금융자산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매각 대가인지 아니면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을 한 건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완연하게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만약에 트루 세일, 즉 매각에 해당이 된다면은 금융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되겠으나 무늬만 매각이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 이 거래는 단순히 금융자산을 상대방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꾼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수취한 현금을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 금융자산 제거의 회계 처리입니다. 교재 38쪽을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는 또 금융자산 제거의 플로우 차트가 나오는데요. 썩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트루 세일이냐 바로잉이냐 그것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이 됐대요. 즉 현금을 수취해야 될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현금 흐름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스가 있고요. 노가 있는데 일단 예스부터 가보자고요. 그러면은 쭉 내려가는데 타인한테 양도를 했는데 양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리스크하고 리워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그 제3자한테 넘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예스. 그러면은 자산을 제거하자. 위험과 보상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취채권이 있는데 수취채권을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고 넘겨줬어요. 근데 수취채권을 궁극적으로 회수 못할 위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수한다면 그거만큼 돈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위험과 보상 대부분이 상대방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양수자가 나 이거 수취채권 모두 회수 안 됐으니 네가 대지급해. 이렇게 나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위험 보상의 대부분이 넘어갔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대지급할 위험이 없으니까 그거는 매각이나 다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산을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라고 하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그럼 보유하고 있는 거냐? 무늬만 양도지 실질적인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 리워드를 모두 내가 키핑하고 있다면 이는 판매한 게 아니라 매각이 아니다 라고 봐야죠. 따라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자산을 인식하고요. 그런데 계속 자산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차입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취한 현금을.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유한 것도 아니래. 어정쩡한 일부 발만 담가 놓은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그 양도한 자산을 계속 통제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은 그거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산을 제거하는 거고요. 통제 여부는 양수자가 자유롭게 양수한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으면 나는 통제력을 잃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산을 제거하는 거고요. 자산을 통제하느냐? 예스야. 즉 여전히 양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 뜻은 뭐냐면은 양수자가 자유롭게 매도를 못해. 그러면은 이건 매각도 아니고 차입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관여하는 정도까지는 자산을 제거하지 말고 인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는 이런 회계 처리는 중급 회계 때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위험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됐느냐 보유됐느냐
아니면 어정쩡하냐에 따른 회계 처리의 어떤 구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현금 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냐라는 것인데요. 자, 다시 위로 가보자고요. 현금 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했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 아니래. 양도한 건 아니래. 그럼 계속 양도는 안 하고 있지만 마치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것이 요겁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현금 흐름의 수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이는 양도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인데, 내가 중간에 도관 역할을 하면서 수취한 현금을 바로 즉시 타인한테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건네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면 이는 현금 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1번을 보면은 최종 자산에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뜻은 뭐예요? 회수하면 지급해야 된다. 바로 나는 중간 단계만 연결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2번, 현금 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종 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 때문에 최초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는 못한다라는 조건이고요. 자, 3번을 보면은 양도자는 최종 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중요하게 지체하지 않고 최종 수취인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 현금을 내가 다른 데 재투자할 권리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권리를 양도는 안 했지만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순간 최종 수취인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면 이는 양도 거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 표 3인데요. 금융자산 현금 흐름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되면 이건 당연히 제거죠. 한편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이 넘어갔어. 그러면 제거입니다.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갖고 있대. 이러면 계속 인식해야지. 그리고 수령한 현금이 있으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전한 것도 아니고 보유한 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이럴 때는 양도자가 그 자산을 통제하지 못해.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수자가 지 마음대로 매도하거나 뭐하거나 내가 통제를 못한다는 거니까 나의 입장에선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전혀 100% 매각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부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요. 일부의 관련 부채도 인식합니다. 회계 처리가 다소 복잡해지고요. 중급회계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금융자산 양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8번인데요. 사례 1번입니다. 갑회사는 매출거래처인 을에 대한 매출 채권 10,000원이 있는데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다가 매출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그리고 현금 9,500을 수취했습니다. 500은 은행이 떼는 선이자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래은행은 매출채권 10,000원을 수취하고 돈을 먼저 융통을 해주는데 융통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 부분을 미리 선이자 개념으로 떼고 주는 개념이죠. 은행은 을로부터 직접 매출채권을 회수를 하는데요. 만약에 을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갑회사는 은행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은행 대신에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는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한테 넘겨줬다, 손 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죽이고요, 현금 받고 자산의 처분 손실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사례 2번을 보면은 사례 1에서 을회사가 은행에 대금 지급을 거절을 하면 양도자인 갑이 은행이 미회수한 전액을 대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은 갑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이때는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못하고 계속 갑이 킵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꿨다고 봐야죠. 그래서 차입금, 여기 현금이고요. 나머지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사례 3번을 볼까요? 갑은 매출거래처인 을에 대한 매출채권 10,000원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현금 9,500원을 수취했는데, 자, 은행은 을 회사로부터 직접 매출채권을 회수를 한다고 해요. 이때 미회수 손실에 대해서 갑은
전액 다 보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매출채권의 10%까지만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매출채권에 대한 평균 손실률은 1%죠. 근데 이제 10%까지 보상을 해준 건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갑회사는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면서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의뢰사가 매출채권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손실률을 추정해보니 1%인데 이번에는 10배에 해당되는 10%까지 보장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 2처럼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 사례 4번인데요. 매출거래처인 의뢰사에 대한 매출채권 10,000원을 조기에 현금화해서 거래은행에 양도하고 현금 9,500원을 수취를 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이제 의뢰사로부터 직접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회수 손실에 대해서 갑이 은행에 3%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과거 10년 동안 평균 손실률은 5%랍니다. 매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5% 정도는 못 받는데 3%니까 반 이상을 보존해주는 조건 아닙니까? 즉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전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만큼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보기로 했죠. 매출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래가 받으러옴의 할인입니다. 자,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례 1번, 갑은 1년도 4월 1일에 거래처에 외상 매출 10만원을 하고 어음을 받았대요. 어음 액면 금액은 10만원인데 발행일은 4월 1일인데 결제일은 석 달 후입니다. 표시이자는 없고요.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 1년도 6월 1일에 즉 4월 1일 날 수취했는데 6월 1일 2달을 킵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달만 더 지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는데 돈이 모자랐나 보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어음을 양도하고 돈을 미리 받았는데 이때 할인율이 6%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은행이 미리 대금을 융통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6% 이자를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갑회사가 어음을 할인할 때 받으러 옴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X1년 6월 1일, 7월 1일 회계 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단 7월 1일에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먼저 받으러 옴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대. 즉 매각거래로 보는 거예요. 어음이 부도가 나도 갑회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지급할 의무는 없고요. 은행이 모든 손실을 껴안았다라고 본다면 매각거래입니다. 자, 매출채권 빠지면서 여기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은 얼마만큼이냐면은 한 달치 이자분입니다. 6%. 그래서 10만원에 6%의 12분의 1. 그래서 500원만큼 빠진.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현금이 99,500입니다. 한 달 뒤에 어음은 제대로 결제가 됐대요. 이미 매출채권이 6월 1일을 빠진 걸로 회계 처리됐기 때문에 추가로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반면에 받으러 옴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하래요.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는 만약에 7월 1일 날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갑회사가 은행에 어음 대금을 대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경우를 의미하죠. 자, 6월 1일 날 돈은 99,500을 받는데 이거를 차입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그리고 7월 1일 날 제대로 다 끝이 났어. 그럼 이때 차변에 있던 매출채권 죽이면서 단기 차입금 결제된 걸로 보고 이 차이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앞서 받으러 옴 할인에서의 그 어음은 무이자부 어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3% 이자가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는 이자부 어음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어음은 모두 무이자부 어음입니다만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어음은 이렇게 이자부 어음도 있고요. 또 과거에 시험 문제에는 이자부 어음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받으러 옴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을 했대. 매각거래입니다. 이때 받으러 옴, 즉 매출채권이 대변으로 빠지면서 돈이 들어올 텐데요. 이때 돈은 얼마만큼 들어오냐면은 한 달만 지나면 은행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달 이전에 미리 융통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은행의 할인액은 한 달이 지나면 받을 금액 10만원의
석 달치 이자가 포함이 된 거죠. 즉 어음 만기 금액은 10만 원의 3%의 12분의 3매에 해당되는 75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만 750의 6%의 12분의 1 해서 504원이 빠지는 금액이고요. 은행 할인에. 그럼 현금 수취액은 한 달 뒤에 수취할 금액 10만 750에서 504원을 뺀 100246 이게 현금입니다. 한편 갑은 연 3% 이자가 발생되는 어음을 2달간 쥐고 있다가 은행에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치 발생이자 10만원의 3%의 12분의 3, 500원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이때 이 차익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7월 1일에는 별일 없이 끝났으니까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한편 이것을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하면은 10만 246원 돈 받은 거를 단기 차익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한 달 뒤에 가서 제대로 다 클리어 됐죠? 매출채권 죽이고요. 단기 차익금 죽이고요. 이자 수익, 석 달치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이자 비용 504원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환매 조건부 양도라는 건데요.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환매, 다시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때 환매 약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양도자가 미래에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양도자가 미래에 확정금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보자고요. 자, 확정금액 예를 들어 지금 금융자산이 1000인데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매입하기로 했는데 뭐 1050에 예를 들어 확정금액 재매입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렇다면 양도자가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요 양도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확정금액 예를 들어 1050에 다시 사기로 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금의 요 50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잠시 이런 것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잠시 자금을 차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겉으로 보면 양도를 했지만 계속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양도자가 미래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대요. 지금 금융자산 1000인데 그때 공정가치는 1050일 수도 있고 950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보유하죠. 왜냐하면 팔았다가 공정가치로 다시 사서 넘겨주면 끝나는 거니까. 따라서 양도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즉 요거는 트루세일로 회계 처리하고요. 요거는 바로잉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 금융자산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금융자산의 또 일부 내용은 그 다음 챕터 9장에서 보게 할 금융부채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금융부채 들어가기 전에 8장에서 했던 내용 철저하게 복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